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일단 이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고는 있어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기는 합니다. 피해자들은 일단은 정부가 보증금을 보존을 해주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그럴 의사가 없죠. 그렇게 이제 국토부 장관도 공언을 했고요. 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정부의 의견과 같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보증금 전액 보존을 하라라는 이런 어떤 내용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 이와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가 도덕적 해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잘못해도 정부에서 다 해결을 해주는데 내가 그 위험성을 좀 더 깊게 파고들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 이번만 해주고 다음번에 안 해주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죠. 왜 저번에 해주고 이번에 안 해주냐? 또는 전세 사기 피해자만 피해자냐? 뭐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도 피해고 사기꾼한테 속은 것도 어쨌든 사기 피해자고 이런 것도 다 피해가 되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만 구제해주는 그런 기준은 또 뭐야? 라고 얘기했다면 거기에 대한 또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전액 보증금 보전을 해준다라는 것은 그런 부작용이 상당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야 되냐? 뭐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참 기사를 보면 좀 안타까우죠. 안타깝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젊은 분들이 20대, 30대, 뭐 40대 이런 분들이 삶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건 이제 심정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전부 헤아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 사회가 이분들한테 뭔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 것은 확실하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론이나 그런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려고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당장 이제 경매 같은 것들 연기해주거나 유예해주는 이런 것들, 그리고 경매를 낙찰받았을 때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 전세 사기를 당한 그 물건이 경매에서 낙찰이 되면 제3자가 낙찰자가 받아가는 게 아니라 그 금액에 한해서 그 세입자, 피해자가 직접 그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을 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근데 이게 사실은 내가 낙찰받은 게 아니라 제3자가 낙찰받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적절한지 내가 원하는 금액인지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낙찰 금액을 이분들이 지금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돈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수중에. 그래서 이 금액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물론 정부가 장기 저리 융자로 해준다고 합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사실상 내 돈을 전부 날린 상황에서 또다시 그런 큰 금액의 대출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이번 사태가 이제 일어난 배경을 보면 2020년도, 21년도 이때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좀 많이 창궐했을 텐데 이때 경기 침체가 굉장히 우려됐었고 정부가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그 외에도 재정정책으로 돈을 많이 풀였죠. 그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그래서 크게 뛰었죠. 그래서 16년도에서 17년, 18년 요 시기에도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19, 20, 21년도에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가도 보통은 이제 매매가와 이제 흐름을 같이 합니다. 동조화 현상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매매가가 올라가니까 전세가도 가격이 상승했고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가 이제 실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무런 준비 없이 아주 급작스럽게 제도가 시행된 임대차 3법 이걸로 인해서 전세가가 급등했던 것들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정부도 좀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당시에 20년, 21년 요 당시에 결과론적으로 전세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우리가 전세는 2년 만기니까 그게 만기가 다가오는 것이 올해와 내년 초예요. 그래서 23년 상반기 현재까지도 전세 사기 피해 건수가 수천 건, 굉장히 엄청난 숫자들인데 하반기에는 더 많은 역전세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2년 전 전세 가격이 고점이었는데 지금 전세 수요가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전세가가 괴리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는 전세 사기를 이제 대놓고 하는 그런 어떤 불순한 사기꾼들은 다 잡아놓고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상황 때문에 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일반 임대인 분들도
지금 그런 취급을 받고 있고 또 역전세를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기존 임차인한테 내주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전세금 받아갖고 내 통장에 넣었다가 그 세입자 나갈 때 그대로 꺼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지금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찾기가 막막하니 그 돈을 받아서 기존 세입자한테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주는 그런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 수요자가 줄은 건데 결국은 전세 수요를 줄어들게 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금리였죠. 근데 이 금리는 사실상 미국이 이번에 올렸지만 마지막이라는 평가가 많고 우리나라는 두 번 동결했기 때문에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는 시각이 대세입니다. 그리고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방법을 그런 제도를 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져서 전세를 구하지 않았던 수요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비싸지게 되면서 금리가 높아지니까 자금 대출이 비싸지게 되면서 그럼 월세로 갈아탈래요 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월세 가격은 쭉 올랐습니다. 근데 전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오히려 야 그러면 전세가 정책적으로 낮춰줬으니 아주 높지 않고 지금은 월세가 확 높아졌기 때문에 전세 들어가는 게 유리해 다시 전세로 갈아타야지 라고 하는 시점에 전세 사기가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주거비가 더 비싸에 불구하고 한 달에 20-30만 원 더 내면에도 불구하고 난 그래도 전세를 못 가겠어. 나중에 내 돈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해? 이런 어떤 그 심리적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서 여전히 원래는 돌아왔어야 될 수요자들이 계속 월세로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 가격은 거의 미쳐 있고 전세는 확연히 낮은 모습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금리적인 부분과 이런 두려움,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전세 수요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금리는 해결됐기 때문에 이 정책적으로 이 그 전세 세입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줄 수 있다면 전세 쪽으로 다시 오게 되면서 임차 시장이 좀 안정이 될 수 있어서 정부가 좀 제대로 된 제도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전세 제도를 이번에 아예 없애버리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생각을 좀 차분히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가 없어지게 되면요. 일단 제일 먼저 그 피부로 다가오는 힘듦을 피부로 다가오는 분들은 임차인 분들이에요. 무주택자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전세가 없으면은 내 집도 없으니 당연히 다 월세로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 월세 내고 싶지 않잖아요. 주거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갭 투자라는 게 사라지게 되겠죠. 그죠? 갭 투자라는 거는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제 남은 차익 갖고 들어가는 건데 이런 갭 투자들은 결국 어쨌든 사회에다가 전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공을 합니다. 전세 수요로서 제공을 합니다. 임대인으로서. 그러면 갭 투자가 사라지게 되면 임차도 사라지게 되겠죠. 임차 주택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들은 전부 다 월세로 간다고 하면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월세 보증금 플러스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을 받으면은 임대인이 대출을 받으면 대출 이자를 납부해야 되니까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충당해야 되죠. 그러면 높은 이자라면 높은 이자를 충당할 만큼의 높은 월세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은행 입장에서도 쟤한테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쟤 월세를 싸게 받고 있어. 그럼 불안하죠. 이자 다 납부할 수 있을까? 쟤 나중에 뭐 가격 하락해서 돈 못 갚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재 높은 가격,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에만 대출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 상황이 월세가 높아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월세가 상승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전세가 없으면 갭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요. 이 갭 투자가 감소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급 부족을 굉장히 심화시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갭 투자 수요가 있어야지만 분양도 하고 합니다. 예, 수분양자들이 많은 시장이잖아요. 갭 투자자가 많다는 건. 근데 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는 분양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이거 과연 분양이 다 될까? 안 될 수 있는 불안감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겁니다. 수익률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공급을 하지 않겠죠. 그럼 집이 부족하게 되고 결국은 또 임차할 집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방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구도심이라든가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급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한 문제가 되겠죠. 지금 서울의 집값이 비싼 이유가 뭐 이러쿵저러쿵 해도 결국은 뭡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그거를 살려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여기 이런 상황에서 공급이 더 줄어든다? 그러면은 당연히 집값이 더 상승하게 되는 구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세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임차인들이 이 전세를 들어갈 때 좀 더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죠.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이 지금 구제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구제에 초점을 맞추되
플러스 이런 문제가 다시는 불거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제대로 완벽하게 완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이 생겨야지만 전세 제도가 다시 활성화되고 거래 활성화와 전반적인 시장의 안정을 또 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도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좋은 정책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